자, 그러면 이제 동서교육로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 정근대 시대 때는 이제 그 교육로가 그 세 가지 길로 이제 한정돼 있었는데, 크게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요게 이제 통해서 동양과 서양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때 이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에 각각 어떤 그 교류가 있었고 어떤 인물들이 왔다 갔다 했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역교동과 관련돼 가지고 이 동서교육로는 뭐와도 연결되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과 연결되죠.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입각한, 요거와 연관시켜서 좀 봐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지도에 보면 동서교육로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 위치 그 파악을 해두시고, 그럼 먼저 파악할 게 초원길인데, 초원길은 동서교육로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북아시아 지역에 통해서 초원지대를 통과하는 길인데, 선사시대 때 북아시아는 남러시아 기마 유목민족들, 특히 스키타이 민족들이 이 길을 개척했죠. 그래서 주로 그 군사 작전용으로 이렇게 개척된 길이 길이고요. 나중에 이제 몽골족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러시아를 침입했던 또 경로이기도 하죠. 자, 교류 내용을 보면 기원전 8세기 때 스키타이들이 청동기 문화를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5호의 중국 침입 경로였고, 그 다음 훈족의 서진 경로였고요. 그 다음에 바투의 유럽 원종로로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09년도에 나왔던데, 이제 루브키가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길이 이제 비단길인데, 이 비단길은 이제 또 다른 길로 사막길이라고 하죠. 사막길. 이 비단길 개척한 배경을 이제 보면요. 그 초원길 이제 처음에 서역상인들이 초원길을 이용했어요. 근데 초원길을 장악했던 이 유목민족들이 너무 통행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서역상인들이 모여가지고 개척한 길이 비단길인데, 나중에 전함 무제 때 장건이 월제와 동맹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이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중국이 이 길을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해요. 자, 주로 이 비단길은 거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두항을 거쳐 탈인분지까지 이제 해서 지중해 연안, 동남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 길인데, 여기 딱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두낭이라는 곳이 있죠. 보이시죠? 이 두낭에서 이제 중심을 해가지고 길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탱산분로, 청산분로와 북로와 청산남로, 그 다음에 서영남도,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도시들이 몇 가지가 보이죠. 여기 좀 보면 일단 거기 이제 카슈카르라는 곳이 있죠. 대원. 대원은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한얼마 생산지도 유명하죠. 그래서 한무제가 이강리를 이제 통해서 이 한얼마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 대원을 공격해서 점령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소고대 지방 보면 이제 사마르칸트가 있죠. 그래서 이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인데 중동의 주요 교통 요충지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소고드 상인들이 뭐냐면 거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모르 제국이 나중에 여기에 수도를 정하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탱산분로와 북로와 탱산남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 나눠지는 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둥항이에요. 둥항. 그래서 이 둥항은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도스 지방이 있죠. 이 오르도스 지방. 이 오르도스 지방은 한족과 유목민주의 어떤 쟁탈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르도스 북쪽 지역은 막부라고 하고요. 오르도스 남쪽 지역은 망남이라고요. 요런 지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둔항, 주치안, 장해, 웨이 여기 있죠. 이게 허시아당 지역인데, 이 허시아당 지역은 골룡산 밑에 큰 산이 있어요. 그 서역 지역에. 이 골룡산 밑에 만년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물이 쭉 내려갔기 때문에 요 지역은 다른 지역은 다 뭐냐면 사막 지역인데 고비사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지역만은 뭐냐면 그 평야 지역이야. 그래서 고비사막을 옆에 끼고 있는 평원 지역으로서 상당히 노른자 땅 위치에 있고, 그 중심 도시가 이 둥항이죠. 이 둥항을 기준으로 또 해가지고 여러 또 뭐냐면 실크로드가 이제 갈라지는 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실크로드 교육 내용을 보면
서방으로부터 유입된 것은 뭐냐면 이제 중국산 비단이 들어갔고 서방이 칠기, 하약, 그 다음에 그 나침판, 제지술 이런 것들이 서방에 전파됐고요. 자, 그 다음 중동에서 이제 서방에서 중국에 유입된 거는 헬레니즘 문화, 뭐 이란 문화, 이 길을 통해서 이제 후한 때 불교가 들어왔고요. 이슬람교, 로마의 산업, 보석, 유리, 제작 기술 같은 거 들어왔고, 페르가나의 대환의 항을마, 피땀 흘리는 말로써 하루에 1000리를 가는 말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보석, 약재, 향로, 마늘, 깨, 호두, 그 다음 금홍, 세공포, 그 다음 마르코 폴로의 입국 경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초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초는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해초가 썼던 유명한 책이 그 뭐냐면 천축 이게 해초가 썼던 유명한 이제 그 책이 그 뭐냐면 왕후 총축국정이라는 책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들어갈 때 바닷길로 입국했어요. 바닷길로. 그 다음에 인도에 들어갈 때 이제 바닷길로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중국의 비단길로 귀국을 했죠.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닷길로 입국해서 중국의 비단길로 통해서 귀국을 했고요. 버퍼는 거꾸로 인도의 비단길을 통해서 입국하고 중국은 바닷길로 해서 귀국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왔어요. 버퍼는 어떤 사람이냐면 동진시대 때 승려예요. 그래서 불국기라는 그 저술을 남겼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바닷길을 보죠. 자, 바닷길은 해양 실크로드로서 기원전 2세기 때 이제 개척됐다고 하죠. 인도, 이슬람, 유럽으로 연결되는 거고, 로마의 홍해의 지배 이후에 번창을 했죠. 그 다음에 텔레스전트 이후에 이제 비단길에서 바닷길로 주요 교통으로 변화됐고요. 조선솔과 해양수에 발달하면서 특히 나침판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요 길을 자주 이용했고, 그 다음에 계절품을 이용해서 그리스 로마인도 이용했다. 자, 교조 내용을 보면 인도의 불교와 신주가 동남아시아 전파한 경로가 됐고, 그래서 인도 문화권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진출했는데 특히 송나라 때는 이 바닷길을 많이 이용했어요. 왜 바닷길을 많이 이용했냐면 그 앞에 송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단길 통제를 못하죠. 그 당시 정보광주 때문에 힘이 약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 문화를 동남아시아에 전파하고, 그 다음 나중에 명나라 때 정화의 대원정로가 되고, 그 다음 마르코 폴로의 기국길로 사용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한 때에 들어가면 이제 기록에 보면 노마 사절단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안돈이라는 사절단이 들어왔다고 해요. 안돈의 노마 황제 안돈이 파견한 그 사절단이 요게 후한의 황제에게 이제 뭐냐면 그 아령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안돈을 누구로 이제 해석하냐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안토니우스 피우스의 뭐냐면 음차다. 그 다음에 이걸 마르쿠스 아울리누스 황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마르쿠스 아울리누스 황제로 봐요. 왜냐면 보통 안돈을 안토니우스거든요. 안토니우스. 근데 안토니우스는 오형제 황제 있잖아요. 5명의 황제의 성이야. 그래서 보통 선인을 하면 양 아들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라는 성을 계승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쿠스 아울리누스 사절단으로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물자들, 그러니까 상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뭐냐면 노말 산물이 아니야. 그 동남아시아 쪽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노마 사절단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상인들이 자신을 이제 노마의 사절단이라고 구라를 친 다음에 갖다 바친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 바닷길을 통해서 후한 때 노마 사절단이 이동 경로가 됐고, 그 다음에 명청시대 때 선교사 입국 경로가 됐죠. 마테오니치가 이 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테오니치는 이 길을 통해 중국에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을까요? 나가지 못했죠. 왜냐면 마테오니치는 거기서 죽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마테오니치와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어떤 길에 어떤 것들이 전파되고 어떤 사람들이 왕래했는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기출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83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일단 2000년도 문제 볼게요. 일반적으로 문화는 보편성, 개별성,
전파성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서 문화의 교류한 이러한 특성 가운데 전파성으로 인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개해온 교류를 지칭한다. 일찍부터 동서 문화의 교류의 교통을 지배했던 민족이나 국가는 세계 역사의 두각을 나타내는데 동서 문화의 교류의 교통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 있다.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의 교류 내용을 두 가지 쓰셔. 이렇게 쓰시는데 앞에 언급했던 내용들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가와 마는 동서교훈을 이용한 여행이다. 이 왕복 여정 중에 모두 바닷길과 관련 없는 것은 자, 간을 보면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안토니우스 또는 마르크스 아울리우스라고 또 하는 안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소아시아를 정복한 뒤 파견했던 사신이 166년에 후안에서 줬던 뉴양에 찾아와 황제에게 상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각이라는 게 꽃불수표예요. 그래서 데모는 이제 뭐냐면 바다 거북 등뼈 이렇게 했는데 상하나 그 다음에 이제 코뿔소뼈나 그 다음에 바다 등뼈는 바다 거북 등뼈를 바쳤다. 무슨 길을 통해 바친 거죠? 바닷길. 바닷길.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하는지 코뿔소뼈라는지 코뿔소 뿔이 나는지 그다음 바다 거북 등뼈 같은 것들은 로마의 문자가 아니죠. 이거 분명히 동남아시아 쪽이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로마 사절단을 파견한 로마 황제가 파견한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뽕을 쳐가지고 로마 황제 이름으로 이제 갖다 바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라본은 프랑스 루이 9세가 이제 명령 르브르가 이제 와가지고 몽키칸을 만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몽골의 정세와 지리, 풍습, 언어, 종교 등을 자세히 기록한 르브르 여행기를 썼다. 이거는 초원길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번이에요. 초원길로 와서 초원길로 돌아갔어요. 예. 그 다음에 다는 신라 해초가 왕후천추국전을 썼죠. 요거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역교동과 관련돼서 한번 나오긴 했어요. 왕후천추국전의 천축국은 어디 의미하죠? 인도를 의미하죠. 인도를 왔다 갔다 쓴 여행기란 뜻인데 이 왕후천추국전은 나중에 이제 이게 썼다가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20세기 들어와갖고 둥황문서라는 게 있어. 둥황문. 페디오라는 사람이 둥황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경의 뒤편에 있는 이런 것들 이제 불경을 보고 서적을 보는 가운데 둥황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해서 문서를 이제 이렇게 둥황문서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찮게 발견된 것들이 왕후천축국정이야. 신라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길로 가서 어느 길로 돌았죠? 바닷길로 가서 비단길로 돌았죠. 바닷길 타서 비단길로 왔다. 그 다음에 라는 동지의 승려 버펀이 불국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동지의 승려 버펀이 들렸던 서원이 뭐냐면 날란다 서원이 있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날란다 서원은 또 누가 방문했냐면 현장 있죠. 현장이 방문했어. 그래서 이제 현장이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불경을 가지고 와서 역경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걸 신역경이라고 하죠, 보통.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소속 마틴 리치가 1601년부터 10년간 베이징 머물면서 천주시와 기약 원문을 출간해서 서양의 천문학, 역법, 지리학을 소개했죠. 이거는 바닷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원길, 바닷길 관련 없는 길은 유일하게 르브르기에 쓴 르브르기 이제 왔다 갔다 뭐냐면 나와 관련된 거죠. 초원길과 관련된.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3페이지 펴보세요. 자, 323페이지 22번을 이제 보면 자, 다음 글이 설명하는 대상이 개척한 교육로가 무엇인지 쓰고 이들이 홍로에게 전반 두 가지를 쓰시오. 자,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활동했던 이들은 역사에 기록한 최초 유목민으로서 말 안장에 등자를 달려 말 위에서 활을 쏠 수 있었다. 기원전 6세기 때 페르시아 제국을 위협하기도 하고 남러시아 초원의 알타이 산맥 오가면서 유라시아 대국을 교육을 촉진했다. 어떤 민족일까요? 스키타이 민족이죠. 스키타이. 예. 이 스키타이 민족에 대해서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이 스키타이를 점거하는 과정에 포로 잡혀서 죽게 돼요. 막 대단한 민족이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자라는 거 아시죠? 등자는 뭐냐면 말을 탈 때 발을 고정시키는 게 등자예요.
근데 이제 유목민들은 등자는 보조적인 것들이고, 별로 이제 없어도 말 탈 수 있어. 왜냐, 얘네들은 밥만 먹고 어릴 때부터 말 탔으니까, 이렇게 말의 중심 딱 앉아갖고 말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농경민족들은 말 탈 때, 이 등자가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중심을 못 잡아.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고정시켜주는 이 등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구려 벽화를 보면 등자가 보이죠? 네, 그런 것들은 스케타인들이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스케타인들에 의해서 개척된 길은 뭘까요? 초원길이에요. 초원길. 그 다음에 유목민족들은 이제 흉노에게 기마전술과 청동기 문화를 전파를 했고요. 특히 기마전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게 기마라는 게 뭐죠? 기마라는 것? 말이 끄는 게 아니죠. 말 타는 거야. 흉노족도 이거 했고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중국도 전국시대 때 기마가 도입돼요. 기마. 그래갖고 이제 기마전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기마라는 병종이 형성되죠. 전차가 아니라, 예, 전차 말고도 기마라는 병종이 형성됐다. 자, 그 다음에 339페이지 펴보세요. 자, 339페이지 52번 문제 볼까요? 52번. 자, 다음 A와 B에 들어갈 저서를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에 영향을 미쳤던 그걸 두 가지 말해보고 한 문제 때 니은과 관련된 교육률을 자각하게 군사적 조치를 그 두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황수왕 루이 9세의 명을 받은 그는 1254년에 몽골 제국 수도 칼라콘을 방문하고 그 몽케칸을 만난 뒤에 귀국하여 당시 몽골의 정세와 지리, 풍습, 언어 등을 종교 등을 기록한 뭐를 남겼다. 자, 여기 A에 들어갈 것은 뭐야? 루브르크 여행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나는 신라의 승려의 해초는 인도에 가서 10년 동안 불교의 성지를 숭배하고 오천축을 방문한 다음에 당나라에 거쳐 역경사실이 쭉 있는데 자, 이거에 들어갈 것이 뭘까요? 왕오 천추국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왕오 천추국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업과 관련된 교육록 요거는 뭐와 관련? 초원길이죠. 초원길의 전국시대 때 영향받은 기마전술, 뭐 전국식 동기의 장식 등은 철기문화 발달 이런 것들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니은과 관련돼 갖고 이제 교육력 장악과 군사 조치. 자, 이때 이강리를 파견한 파밀로 공을 넘어서 투르키스탄 지방에 대학을 점령하고 홍노를 못하는 서역을 제압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그 서역 지역을 이제 뭐냐면 한무제가 정벌을 했냐면 이유가 있어. 홍노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홍노가 그 군대를 이끌고 막 그 한나라 공격하잖아요. 예전에 또 세패를 받고 그때 이제 비단을 많이 이제 약탈하거나 세패를 받았는데 이 비단을 누구한테 갖다 팔았냐면 서역 상인들에 갖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역 상인들에 갖다 팔고 거기에서 얻은 경제 부를 가지고 다시 누굴 공격하는 거죠? 한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한무대 입장을 볼 때는 그 홍노의 경제적 목줄 지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강리를 파견해서 서역 일대를 공격하도록 했다.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명예정치를 볼게요. 명예정치, 명나라. 자, 명나라는 이제 중국 역사상 최초로 강남에서 일어나서 전국을 통일하는 또 왕조예요. 예. 그러면 그 명나라 때 이제 정책 그 명명 교체에 의미한 이제 주원장 집단의 성격을 볼게요. 자, 그 여기 보면 원나라 때 이제 그 당시 강남의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그 강남은 두 가지 대립구도가 있었어. 하나는 민족간의 대립구도, 그다음 계층간의 대립구도 등 중층적인 대립구도가 형성되는데 민족간의 대립구도는 누구와 누구의 대립을 의미하죠? 그 당시 원나라와 그러니까 몽골족과 한족들의 대립. 왜냐하면 그 원나라는 강남인들 만자라에서 제일 차별했잖아. 근데 강남인들은 제일 잘 살고 문화적 수준도 높고 인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는 계층 간의 대립은 뭐냐면 강남에서도 지주전호제가는 어떤 계층 구조가 있었어. 그래서 지주와 어떤 전호, 소장인의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원나라 말기 때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강남에서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반원 반지주야.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강남에 있었던 중층적인 대립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강남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반란이 뭐냐, 홍건적의 난이에요. 홍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은 왜 홍건적의 난이냐면 그들이 이제 난을 일으킬 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 두건 썼죠. 예, 홍건, 빨간 두건에서 또 홍건적이야. 이거 헷갈리신 분들, 한건적의 난하고 헷갈리신 분들 있다고요? 한건적의 난은 뭐예요? 노란 두건이죠? 이건 언제 때요? 후한 때죠. 그래서 노란 두건을 왜 썼어요? 항자, 그러니까 음양 오행서니까 쓴 거고, 이 홍건적의 빨간 두건을 왜 썼냐면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야. 이게 이제 기를 뜻하는 거죠. 그 뭐냐면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제일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백령교하고 관련돼 있어요. 홍건적은 백령교라는 건 뭐냐면 그 지금 현생불이 이제 죽었잖아요. 현생불이 죽은 억경령 후에 새로운 미래분인 미륵분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믿는 것을 백령고의 주 내용인데, 근데 이 억경령이라는 것은 자체가 좀 약간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시대를 미륵불이 내려온 하생 시대로 얘기하는 거야. 미륵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은 백령고의 한상동이 그 뭐냐면 사회의 혼란을 뜻해서 자신을 미륵불의 한생이라고 이제 하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신도 유복통이 한상동과 함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상동이 도중에 처형이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신도였던 유복통이 그의 아들이었던 한림만을 항제 옹림하면서 이제 뭐냐면 국명을 송이라고 하고 뭐냐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유복통이 주도를 해가지고 한상도 아들이었던 한림만을 그 다음에 항제 올림픽하고 일어나면서 널리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강남의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연히 강남의 농민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뭘 내세웠어요? 반원, 반지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홍건적의 무리 중에 일부는 강북 지역까지 뭐냐면 학대에 나간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중에 일부가 원나라한테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죠? 고조까지 내려왔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공명이 저쪽까지 안동까지 도망갔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주원장 집단의 성격을 볼게요. 그 당시에 주원장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어머니가 뭐냐면 부모들이 다 굶어 죽었어. 그래서 심지어 간을 짤 수 있는 정도로 돈이 없어. 간을 제작할 돈이 없어갖고 그냥 매작을 했거든요. 죽은 채로. 자,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도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부하가 됐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젊을 때까지 20살 때까지 뭘 했냐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근근히 이제 시주나 받고 살았어. 예. 그러다가 그 당시 홍건적의 일파였던 각장은 집단이 그 부분에 있는 걸 알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장 밑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장에서 이제 그 딸이 한 명 있었어. 딸이. 근데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 되게 못생겼나 봐요. 그 딸이.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다 기피하는데 이 딸하고 접근해가지고 이 딸하고 결혼한 거야. 그래가지고 각장의 세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독립하고 있다가 이 주원장 초창기 때 반지주의 입장을 표방했지만 이제 힘을 키우면서 강남 지주 세력들 제어표였기 때문에 반지주 입장을 포기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약간 지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농민 출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강남 지주들 대규모 탄압을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전략적 입장을 볼 때 이제 주원장이 처음에 일어날 땐 처음에 반지주 입장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활동했다가 명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또 반지주 입장을 다시 포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원장 세력 구성을 보면 초창기 때는 이제 동양 출신의 무인 집단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반지주 입장을 포기하면서 강남 지주 계층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주층이 다수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강남에서 활동했던 반란 세력들이 주원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거기 그 한림한 유복통 집단도 있어요. 홍건적 집단이 있었는데, 이 한림한 유복통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유복통이나 한림화에서 이런 쪽으로 이게 통제됐던 집단이 아니야. 홍건적이라고 하지만 곳곳에서 독자적으로 놀았어. 예, 본대 외에도 여러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각장 집단이고, 자, 그다음 그 외에도 징우란이라든지, 그다음 절동에 보면 방국진, 장사성 이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집단들 하나하나 토벌하고 나서 결국에 강납을 통일하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못하고 강북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당시 원나라를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아내. 그래서 이때부터 원나라를 이제 뭐냐면 북원이라고 불러요. 북원. 북원은 2대 정도 있다가 이제 망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 건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초 강남에서 일어난 왕조가 통일 왕족이 되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주원장이 출신에서 또 찾아볼 수 있죠. 주원장은 농민이야. 농민 출신이죠. 그래서 밑바닥에서 뭐가 됐든 황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농민 출신이 황제가 됐던 사람이 중국 역사 2명 있죠. 여기 주원장하고 유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조의 정책을 볼게요. 태조의 정책이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요때부터는 이제 이 태조를 홍무제라고 또 하죠. 홍무제. 자, 여기에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무슨 제도가 실시되면 명청시대 때 일제 1호제가 실시돼요. 요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일제 1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주로 당 이전까지는 이제 왕위를 이제 얘기할 때 뭘 하냐면 시호라는 걸 썼어. 시호. 당 이전엔 시호라는 거 아시죠? 시호라는 거는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후대 사람들이 평가했고 올리는 거야. 그래서 왕명을 포기할 때는 시호를 사용했어요. 시호. 예. 근데 당나 때부터 해가지고 원제 때까지는 이제 뭘 쓰냐면 묘를 써요. 묘라는 건 시호와 달리 뭐냐면 태묘 있죠. 그래서 신을 모시는, 신주단지를 모시는 태묘가 있어요. 황제나 이런 사람들 이제 신주단지를 모시는 태묘가 있는데, 태묘에 오는 신주단지의 명을 뭐냐면 묘라고 해요. 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묘를 조와 종이 붙여. 조와 종. 이걸 조종제라고 하고, 원칙상 황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나 조선시대는 이걸 또 도용을 했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묘제도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예전에 기록에 한화와 때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당나 이전까지는 그냥 유명한 사람들 있죠? 유명한 사람들, 불천지주들, 그런 애들만 썼던 거고, 당나 때부터는 모든 황제들이 다 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원까지의 황제 표기는 묘로 해요. 묘로. 근데 이제 명에서 청은 뭐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뭐냐면 그때 일제 1호제라는 것들이 이제 실시해서 한 명의 황제가 한 명의 연호를 써요. 예전에는 한 명의 황제가 여러 개의 연호를 썼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명청시대 때는 한 명의 황제가 한 개의 연호를 쓰게 돼. 이게 일제 1호제야. 물론 이제 중간에 명나라 때 영종이라는 황제가 있긴 있어요. 이 황제는 이제 연호를 2개 썼는데, 이 황제는 이제 토목분의 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외적인 거고, 그래서 되게 이제 일제 1호제를 쓰는데, 이제 예를 들어갖고, 홍무 할 때, 그때 연호는 뭐예요? 홍무예요. 권룡은 뭐죠? 권룡이에요. 옹정은 뭐죠? 옹정이에요. 그래서 연호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연호에다가 이제 밑에 한계제자 붙여서, 홍무제, 그 다음에 옹정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일제 1호제가 이제 명청시대 때 사용됐기 때문에 황제 호칭들은 되게 이런 식으로 연호를 갖다 붙여가지고 쓴다. 연호에다가 제자를 갖다 붙여서 포기를 해요. 그래서 명청시대 때는 뭐냐면 묘도 사용하지만 주로 이렇게 일제 1호제에 입각해서 연호와 그 밑에 제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무시대 때, 그러니까 홍무제 때 연호는 뭐야? 당연히 홍무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홍무제라고 포기하죠. 홍무제, 영락제, 이렇게 포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정책 목적을 볼게요. 자, 홍무제를 집권하니까 오랫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한 10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족들이 많이 이제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민족 문화를 부흥하자. 그래서 내걸었던 게 뭐냐면 복고주의야.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 예전이라는 거는 어떨 때냐면 보통 당송시대 때 특히 송. 그래서 그 한무제는 저기 그 홍무제는 그 당시에 그 통치제도나 이런 것들, 과거제도나 이런 것들을 송나라에서 많이 받았어. 송나라를 모델로 해서 많이 만들었고, 이건 이제 송나라 태조 때 뭐 중앙집권 제도도 딱 보면 딱 뭐가 비슷해요. 태조의 주원장의 그는 뭐냐면 중앙집권 제도 비슷비슷하죠. 주원장이 이제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 다음 농촌사회를 재건하고 황제 전제체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 그 한민족 정통의 복구주의를 볼게요. 자, 몽골 제도의 풍속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송시대 때 중국 제도 기초의 복구주의를 정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복구주의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적으세요. 여기 안 적어놨네 내가. 일단은 당나라의 율령을 발전시켜 가지고 당대 율령 있죠. 그래서 대명률과 대명령을 제정했어요. 대명률과 대명령을 제정했다. 대명률은 헌법과 관련된 거고 대명령은 민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황제 독재체제에 영향을 줬는데 조선에도 영향을 주죠. 조선의 형법의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대명률이야. 자, 대명률을 이제 말했고 두 번째로는 주자학을 간악화시켰어요. 주자학을 간악화시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당시 관료 채용에서 과거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유능한 관료 양성과 지식 보급을 위해 중앙의 국자관과 지방제도를 각 지방제도에 각종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관료 채용에서 과거제도를 부활하고 유능한 관료 양성과 지식 보급을 위해 중앙의 국자관과 각 지방제도에 각종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했던 과거제도와 학교제도를 일치시켰죠. 그래서 과거를 보려면 학교를 좋은데 학교를 꼭 가야 돼. 관립학교를.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교의 윤리 덕목을 기초로 해서 유를 반포해요. 6가지 뭐냐면 유교의 덕목을 반포하죠. 네, 유를 반포했다. 예. 그래갖고 유를 반포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백성을 교화하는 기준을 삼았다. 뭐 유교의 내용이 뭐냐면 6가지 내용이 보면 지금도 통하는 내용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다. 영장자에게 공경하다. 향리를 화목하게 하다. 자손에게 교훈하다. 각각 삶의 이치에 만족해라. 옳지 않은 일을 저지지 마라. 유기다 해서 이제 공포했던. 그래서 4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명률과 대명령을 제정하고 주자학을 간악화시키고 관료 채용에서 과거제도 부활해서 유능한 관료 양성과 지식 보급을 위해서 중앙의 국자관과 각 지방에 그 각종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마지막 유교의 윤리덕목을 기초로 유를 반포해서 백성의 교화하는 기준을 삼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간제를 볼게요. 이 중앙간제 지방간제 공통점이 뭐냐면 전제왕권 강화, 황제권 강화야. 그리고 권력을 한 사람한테 안 주죠. 송나라 태조처럼 조광조처럼 뭐예요? 권력 분산시켜.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중앙간제 특징은 이제 이런 특징도 있고, 그래서 행정, 사법, 군정을 황제에게 집중을 시키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중소성을 약화시키죠. 그리고 나중에 아예 폐지시키고 육부를 황제 직속을 해요. 그래서 이 중소성은 그 원나라 간제를 그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설치했는데, 이 당시 원나라 때 중소성이 너무 권한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계승한 명나라도 중소성이 뭐냐면 권한이 크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중소성을 이제 뭐냐면 뒤에 그 중소성을 이제 뭐냐면 이제 호용의 사건 뒤에 이걸 뭐 약화시키고 폐지시킨 다음에 결국에는 육부를 황제 직속을 했고, 그 다음에 재상제도를 폐지하죠.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호용과 남옥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했는데, 이 호용이라는 사람은 그 태조의 동양 출신이에요. 그래서 건국공신이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심을 믿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 이제 뭐냐면 정부 요직에 세우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손을 봐주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홍무제가 이 사람이 몽골 잔존세력과 일본 세력과 연락을 취해서 뭐냐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이죠. 예. 근데 이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연관돼갖고 10,000명을 죽여. 10,000명을. 그리고 나서 또 2차 뭐냐면 사옥을 일으켜서
그렇게 익혀서 호용과 그 10,000명을 죽이고 1, 2차 거쳐서. 남옥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뭐냐면 건국 공신인데 이 사람도 이제 뭐냐면 죽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일 때 같이 10,000명 정도 죽여. 그래서 두 번에 거쳐갖고 한 20,000명에서 30,000명 정도 죽었다고 해요. 예, 대단히 많이 죽였죠. 근데 이거는 중국의 인구에 비하면 거의 뭐 약발이죠. 그래서 별로 많진 않은데, 그래서 보통 중국의 왕조에서는 딱 건국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건국공신부터 쳐내는 거야. 토사구팽시키죠. 왜냐면 이들이 세력이 커지면 나중에 황제권 위협을 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강남의 지주 집단들이 대교 수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홍무제는 지주들 별로 안 좋았다고 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약간 건국할 시기에는 지주와 손을 잡았지만 이때 강남 지주들 다 수청하고 그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다가 누구한테 나눠줬냐면 농민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이 강남 지주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냐면 3인은 지켜. 자기 고향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이들을 감시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자의 옥을 익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안 나와있지만 이제 문자의 옥을 익혔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 또 죽였어요.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빗강이에요, 빗강. 예. 왜냐면 자기가 예전에 그 뭐냐면 승려했을 때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반사되면 강체가 있을 거 아니야. 예. 반짝반짝 이런 걸 싫어했고, 그 다음 도덕적자도 싫어했어. 도덕적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적도 이제 싫어. 왜냐면 홍건적이었으니까 예전에. 그와 발음이 비슷한 이제 직자나 곡직자나 그 다음에 강자가 중국어 비슷한 게 날생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글자도 못 쓰겠어. 만약에 쓰면 이제 나 무시한다고 죽이고. 이게 문자오기를 대규모 익혔는데,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신도 그거 잘못 썼다가 모르다가 그냥 강자, 적자 썼다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유명한 포조문 사건의 어떤 배경이 또 되기도 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도독부를 폐지하고 오도독부를 설치해서 군사를 분산시켜. 왜냐면 한 곳에 군권이 집중하면 안 되죠. 그래서 5개 도독부를 설치해서 군사를 분산시켰고, 그 다음에 위소제를 뒀다. 자, 위소제는 이제 뭐냐면 그 직업군인제인데 농병일치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둔전에서 뭐냐면 일을 했다가 농한기 때는 군사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 나면 이제 뭐냐면 참전하는 그런 제도인데, 위와 소 단위도 이제 이루어졌고요. 주로 변경 지역에 주로 이제 위소제를 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사제도를 폐지하고 도착으로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금이위를 설치해 정보 정치를 강화했다. 금이위는 오늘날만 안기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 통치제도를 보면 행중서성 대신에 성을 설치했다. 예전에 이제 그 원나라 때 행성이라는 곳이 있었죠. 근데 행성이 너무 권한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폐지시키고 성을 설치고요. 그리고 성을 설치할 때 이제 성에 장관을 안 뒀어. 왜? 장관을 두면 권한이 커지겠죠. 지방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장관, 총괄하는 사람 안 두고 이걸 권한을 분산시켰어. 그 송나라 태조처럼 조광조처럼 3개를 나눴어. 행정, 군사, 감찰. 그래갖고 행정은 이제 뭐냐면 그 포종사를 담당하게 하고, 거기 높은 사람은 승선 포정사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군산 도지사에서 담당하게 하고, 거기 높은 사람을 도지사사. 그 다음에 안찰사를 두고, 이제 제형 안찰사사. 이렇게 이제 뒀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했다. 제가 말 잘못한 게 승선 포정사사, 도지사사, 제형 안찰사사가 이제 간청 이름이고요. 그에 따라서 포정사, 도지사, 안찰사를 둔 거예요. 예, 관리 이름이에요. 간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황제가 모두 총괄할 수 직속을 뒀다는 거죠. 자, 성의 하부 조직으로 주현을 두고 이에 보조기관으로서 이갑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방행정 조직이 이갑제야. 그래서 보통 주현까지는 관리가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까지 니부터는 향니부터는 누가 통치해요? 스스로 통치하는 거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그래서 이갑제를 뒀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이 농민 출신이죠. 주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농민 수소 자치적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그 한나라 때 있죠. 한나라 때, 전환시대 때. 전환 때 보면 이제 향리 공동체 중심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로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갑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붕괴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
신하들을 못 믿으니까 믿을 만한 게 뭐예요? 자기 핏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 당시 원나 말기 때 상황을 보니까 원나가 왜 붕괴됐냐? 원나라 황제들 보조해 줄 수 있는 종친 세력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 왕자들을 지방에 분복을 해갖고 몽골족과 대비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뭐냐면 울타리, 항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어. 예. 특히 이제 그 생각이 왜 가득 찼냐면 그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들 죽은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손자한테, 첫 번째 손자한테 뭐냐면 황제를 넘겨주려는데 손자가 나이가 어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어린 손자를 위해서 많은 신하들 공신세워 쳐내고, 그 다음에 그 신하, 나이 어린 그 뭐냐면 황제를, 손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그 황제 건무제 입장을 때는 그 아들들을 병방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황제의 뭐냐면 울타리, 울타리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 주원장 뜻대로 안 됐죠. 이게 그 봉건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예전에 서진의 사마현처럼 황제권이 강하면 모르겠는데 황제가 약하면 뭐예요? 종친이 곧 황제를 공격하게 돼. 결국에는 나중에 정난의 변의 또 원인이 되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봉건정책 실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태조와 정치, 태조의 의도와 달리, 홍무제의 의도와 달리 나중에 이제 중앙 권력에 대항해서 그 당시 이제 정난의 변의 원인이 되었다, 배경이 되었다.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정책으로 어린도책을 만들었죠. 이 어린도책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이라는 건 물고기 비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물고기 비늘의 모양처럼 책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 토지가 지금 좀 반듯반듯한 게 아니라 꾸불꾸불 됐어. 그래서 꾸불꾸불한 모양을 토지 재정에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이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다 해갖고 어린도책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역항책은 노란색 거포지에 호적을 대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부역항책이 되죠. 그래서 어린도책과 부역항책을 이제 둬가지고 이제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각각 만들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죠. 영정사를 설치해서 수리사업과 제방공사를 착수해서 항아와 양자강 일대 치수사업을 해서 항무지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해무역이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명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대해무역을 국가가 통제를 했어. 그래서 사무역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오직 뭐죠? 조공무역, 공무역만 인정했어. 그래서 개인의 사무역 활동을 규제를 했다는 거. 좀 약간 소극적이야. 왜냐면 이제 대해무역 많이 하다 보면 중앙의 통제 벗어난 집단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해상 세력들이 연결될 수 있다. 방명 세력들이 해상 세력과 연결돼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런 정책 기조는 후대에도 계승이 돼요. 우리가 영락제 있죠, 영락제. 영락제가 이제 한 정화의 대원 정도 엄밀히만 하면 공무역 중심이에요, 조공무역 중심이야. 그래서 종공무역을 각국에 확대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락제가 이제 홍무제하고 좀 다른 점은 홍무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반면에 영락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외로 나가려고 했죠. 네, 하여튼 이런 대외무역 정책, 조공무역을 강화했고,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조공무역이 무슨 무역이죠? 가반무역 들어보셨어? 가반무역? 갑판무역이라는 게 있는데, 갑판무역. 감합무역이요. 네, 갑합이 아니라 감합무역인데, 갑합이라는 건 뭐냐면 갑합부라고 해서 감합부라 해서 해가지고 무역을 허가할 수 있는 증서가 있어요. 이걸 감합이라고 하는데, 감합.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마다 각국에 뿌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야지만 무역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조공선이 도와가지고 무역 허가증 갑합을 주면 맞춰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맞춰서 딱 맞아 떨어지면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라별로 컷토별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가만무역 하면 뭐와 관련해? 일본과의 무역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일본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무역도 다 그렇게 했어요. 다만 조선은 예외적이야. 조선은 가마법 무역을 안 해줬어. 특별하게 그냥 조공사를 찍다 보면 그냥 해줬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만큼 중국이 조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기 조공질서 체제 내에서. 자, 하여튼 이런 그 갑합 무역, 갑합분을 주고 그 갑합을 대조하면서 했던 무역이 대표적인 공무역 체계의 하나다. 여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도 교육을 했죠. 그래서 갑합 무역을 이제 실시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이제 그 일본 간의 무역을 왜 재개했냐면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왜구가 있었어. 왜구. 그러다 보니까 이 왜구를 이제 당속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뭐냐면 일본 무르마치 막부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일본 무르마치 요시미치에게 뭐냐면 왕위를 인정해주고 일본 국왕으로서 인정해주고 대신에 너네들이 왜구를 단속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너한테 갑판 무역을 허용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허용을 해준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의 갑판 무역이 이제 재개가 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 방면 세력과 외부 세력의 결합을 경계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구역 경계하면서 동아시아 국제 무역을 전개했고요. 중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만으로 무역을 활동을 전개했다. 조공 무역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갑판 무역이 재개되었다. 갑판 무역이 재개되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원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285페이지 펴보세요. 자, 285페이지 1번과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14세기 이후에 아시아 정세에 대한 글이다. 명조가 가를 위해서 시행된 중앙간제의 변화상을 쓰고, 그 다음에 나의 정치적, 종교적 지배자로 성격을 나타낸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중국사하고 그 오스만 투르크 역사를 같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자, 아시아의 거의 전역에 이루었던 몽골 제국의 지배는 14세기 들어서 급속히 해체되었고, 동아시아에서는 명조가 한족의 주권을 회복하고, 한계 독재 체제를 이제 강화시켰다. 자, 한계 독재 체제 간제 변화를 쓰라고 하면 뭘 수 있어? 중서성을 폐지시키고, 중서성과 재상직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중서성을 폐지시켜 육부를 직속을 하고, 재상직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오스만 제국은 강대한 발전이 이뤘다. 그때 이제 나타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의 성격을 뭘까요? 술탄 칼리프 제도죠. 예. 셀리미스 때 만든 술탄 칼리프 제도. 그래서 예전에는 술탄은 정치 지도자, 칼리프는 종교 지도자였죠. 근데 이때부터는 술탄 칼리프 제도를 실시하면서 종교일치를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최근에 나온 게 17년 문제가 이제 2번 문제인데. 자, 다음 명대 항제에 관련된 자료이다. 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기구의 명칭을 각각 써보고 밑줄 친 그 기억이 초래한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그로 인해서 항제 권력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진이 처음으로 승상을 두어 얼마 있지 않아 망했다. 그래서 한당송이 승상제도를 이어받았는데 비록 현명한 승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인의 권력을 전단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왕조에서는 승상을 폐지하고 5부, 6부, 대리시 등을 암을 두어 천하의 섬을 나누어 다스리고 서로 견제하되 서로 감히 서로 억압하지 않으며 이는 모두 조정에서 총괄하고 온당한 말이다. 이게 명태조 실록에 있는데 명태조 실록이라는 건 홍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홍무제 때 일어난 것들을 기록을 한 건데 자, 여기에서 그 니은과 디귿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또 자, 홍무 나를 보면요. 자, 홍무 그 9년에 태조 중앙에 중서성에 설치된 평정장사와 참지정사를 폐지하고 이듬해 통정사사를 따로 설치하여 네 상주물 중서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달하게 했다. 또한 원대 이래 중서성 예하에 있던 지방과 민정의 군종을 총괄했던 뭐를 폐지하고 포정사사를 두어 민정만 담당하게 했고 홍무 13년에 대도독부를 폐지하고 뭘로 분할했다. 자, 일단 니은과 디귿의 명칭은 뭘까요? 행중서성을 폐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구 도독부를 폐지했다. 그래서 오군 도독부가 아니라 대독부를 폐지하고 오군 도독부를 설치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과 사건은 뭐죠? 승사를 폐지한 제도는 호용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외에 황제 권력의 변화는 중소성 없애고 육군을 황제 직속으로 시켜 재상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황제가 모든 정무를 총괄하는 절대 군주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무제가 뭐냐면 한번 기틀을 딱 잡아놨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황제들은 좀 편했어. 그래서 그 후에 황제는 영락제 외에는 본 볼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무능하고 어리고 한간들에게 시달리고 그랬죠. 시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이 그 뭐냐면 황제를 당나라처럼 교체를 못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군사권이 누구한테 다 지고 있죠? 황제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이제 기강을 확실히 잡고 죽었다는 거죠. 홍무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황제가 누구냐면 건무제예요. 이 건무제는 그 홍무제의 장손이죠. 장손. 그러니까 황태손이죠. 그래서 제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그 할아버지 이어가지고 뭐냐면 20살 때 황제가 됐어. 자, 그러니까 어린 황제가 이제 되니까 주변의 그 작은 아버지들까지 안 좋게 생각했죠. 자기보다 이제 조카뻘 된 얘가 이제 황제가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딱 즉위하고 나서 이 건무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강남 귀족 강남 관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건무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주변에 있는 작은 아버지, 삼촌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 군사권을. 그래서 군사권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냐면 건무제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작은 아버지들 갖고 있는 군사권을 다 해소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그 당시 연왕이었던, 그러니까 5번째 아들이죠? 홍무제 5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예. 이 사람이 영락제죠. 그래서 영락제가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 내가 어떤 그 구호가 뭐냐. 황제를 친다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죠. 공공국가에서는. 그러니까 황제가 지금 정치를 제대로 못한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신배들 내가 대신 쳐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정난해변이에요. 정난해변. 그래서 정난해변을 통해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연왕의 군대가 뭐냐면 강남을 갈 때 강남의 중앙군들이 매번 패. 왜 패하냐면 그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연왕은 이제 몽골족과 싸우죠. 북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 북경에서 이제 몽골족과 싸울 때 몽골족들 항복한 사람들 있죠. 투항한 병사들을 자기 부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몽골족도 되게 싸움을 잘하잖아.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강남에 중앙군들이 유능한 지휘관들이 없었어. 거의 대부분. 왜 없었을까요? 그 앞에 있는 홍무제가 다 뭐죠? 숙청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매번 패하는 거야. 그래서 남경선이 포위당하고 이제 뭐냐면 있을 때 이 남경선은 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간들이에요. 한간들은 홍무제 때 탄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내통을 해갖고 문을 열어주고 결국에는 그 건무제는 거기 이제 막 이제 영락제 군대가 들어온다니까 막 도망가다가 불타 죽었다고 그러는 설도 있고 기록에 보면 어떤 설에는 이제 뭐냐면 그 홍무제가 앞날 예측해서 만약에 너가 위기 시에 그 여기 빈 상자를 문 열어봐라. 상자에 있으니까 상자를 열어봐. 근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냐면 지팡이가 있고 면도기 있고 승려복장이 있어갖고 그 지팡이 들고 승려복장 있고 면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머리 민 다음에 승려가 됐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써 있어요. 왜냐면 이때 불타 없어질 때 막 군거이 불탔을 때 이 사람 시체를 못 찾았거든. 예. 그 하여튼 건무제가 이때 이제 사라지고 그다음 제3대 황제였던 누가 즉위한 영락제가 즉위해요. 그래서 영락제가 즉위한 그 정치적 사건을 뭐라고 했다? 정난해변이라고 해요. 정난해변. 그리고 이제 황제 보좌용으로 내각대학서를 설치하죠. 그래서 황제가 그 영락제 홍무제 때 재상직을 없앴기 때문에 황제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이 기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각대학서가 이제 설치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냐면 명대 핵심 건부로 등장하죠. 그래서 정난해변 때 한간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간대의 권력을 집중이 됐고 내각대학사가 설치돼서 황제 보좌역이 됐기 때문에 명대의 그 큰 정치 세력 2개 한간과 그 다음에 내각대학사가 영락제 때 이제 확립이 된 거야. 이 세력 기반이.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베이징 천도죠. 북경 천도.
그래갖고 자기의 근거진 북경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북평을 북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천도를 했어요. 수도천도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외워두셔야죠. 첫 번째는 자신의 근거지, 영락제 근거지였죠. 원래 영락제는 연항이었죠. 그래서 북경을 이제 근거지로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남북 간의 군역적 발전인데, 왜냐 강남에 남경의 수도를 할 경우에 문제가 생겨. 왜냐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강남에 집중돼 있죠. 강북이 소외될 수 있죠. 그래서 강북에 북경에 수도를 둠으로써, 그래서 북경은 정치, 강남은 경제, 이렇게 해갖고 군영적인 발전을 깨우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몽골족들은 도망갔지만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 세력들이. 그래서 북원이 잠깐 세워졌다가 북원도 나중에 망하고 오일라트 타타르라는 부족으로 이렇게 두 개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들이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북경에 수를 두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경을 옮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오일라트와 타타르를 자기가 친정을 하게 돼. 그래서 거의 한 대여섯 번 계속 친정을 하거든요. 그 친정하는 도중에 그 막사에서 또 죽게 돼요. 나중에.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유 꼭 외워두시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냐면 막상 황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 종전에 봉건제도 유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건무제가 실시한 정책 그대로 계승해요. 그래서 봉건제도를 폐지시키고 뭐냐면 탄압을 하고 또 자기 반대 세력들이 누구냐면 남경 관료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건무제와 딱 붙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기가 황제가 됐는데도 이들은 심적으로 이 사람이 황제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육시처럼. 그래서 결국엔 이들도 대규모로 수청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또 집권하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의 개유정난 있죠? 그거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제 세조가 단종을 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때 시기가 비슷하니까 이거 보고 배운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락제가 집권하는 과정에 한강과 내각대학서가 출연돼서 이들이 이제 후대에 권력 집단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대외정책을 볼게요. 영락제는 정난해방을 통해 집권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책, 집권의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내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외, 대외 발전, 전북 정쟁이나 정화의 대원족을 통해서, 대원족을 통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하죠. 그리고 부국강경 정책을 추구하고, 뭐하고 비슷하죠? 세조와 비슷하죠? 그래갖고 이들은 여러 대외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전시 비상치를 강해서 대내 비판을 시석시키고 불만을 지닌 남경 군대를 종속시켜 군대를 자신 시야로 재편을 강하고 북본을 명분 삼아 하남인들 불만을 제거하죠. 그래서 좋은 정부야 경제 통제를 강하고 그때 특히 좋은 정부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영락제가 수도 옮기면서 북경과 강남을 연결한 운하를 정리했죠. 정비했죠. 운하 정비인데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군대 기양 후 전공 유마상과 농공 행사를 통해 관료를 제어했다. 그래서 평상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전공이 별로 없어도 상을 주고 만약에 자기 말을 못 들으면 어떻게? 전공 정벌 후에도 뭔가 구실 붙여가지고 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논자로 고치죠. 논자 농공 행상이죠. 행상.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몽골 정복, 그러니까 타타르와 오이다트부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했고 황제가 직접 친정을 했어. 그래서 보통 황제가 친정하는 게 잘 없거든요. 부하장수 시키지. 근데 이 사람은 황제가 직접 가서 친정을 했고, 그 나중에 이제 누가 정통제라는 사람이 있어. 정통제. 영종이라고 부르는. 근데 자기가 이제 한번 자기 선조들 따라가겠다고 친정 갔다가 몽골족 갔다가 통옥고에서 잡히죠. 포로도 잡히죠. 자, 그 다음에 만주족을 정복을 해서 그 다음 요동 지역은 자기가 이제 거기에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 난주는 누룩한 도사를 통해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죠. 대월국을 복속시키고. 근데 이 대월국은 이제 복속시켰는데 잠깐 복속시키고 20년 후에 다시 내왕조 독립해 나가요. 자, 그 다음에 티베트와 네팔을 조공국 삼고, 그 다음 정하이 남해원조를 했다. 이 정하이 남해원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건 좀 더 뒤에는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정하이 남해원조 볼게요. 자,
정화의 남해원은 2번 정도 나왔어요. 자, 배경과 목적은 보면 국내 직물 제품이나 도자기, 철 제품의 생산의 발전을 바탕으로 영락제의 권위를 떨치고 항제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고, 중국의 부를 가시하려고 했고, 조공국과 육지, 그러니까 공무를 확대시키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뭐냐면 티모르 제국에 강성하여 명예 서국권과를 위협하니까 그 대처하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모르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그러니까 왕조를 세우고 나서 먼저 타파할 대상이 뭐냐면 명이야. 왜 명을 타파했냐면 티모르는 누구 계승했다고 했죠? 징기스칸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징기스칸 후손이었던 원나라를 누가 멸망시켰어? 명나라가 멸망시켰죠. 그래서 말년에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명을 공격해요. 근데 공격하는 도중에 원정주에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뭔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뭐냐면 티모르 제국을 주변에 있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티모르를 먼저 공격했다. 그런 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건무제가 그때 이제 있을 때 건무제가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거든. 그때 불탄 궁중 안에. 그러니까 이제 건무제가 도망쳐 나와서 저쪽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도망갔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영락제 입장할 때는 항상 불안하죠. 건무제는 정통 있는 학제고 자기는 정통성이 없잖아. 자, 그러니까 건무제를 잡으러 무슨 그 정화를 파견했을 거다. 이런 설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의의를 보면 중국인의 항해 수요가 조선 기술, 나침반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에 가능했고, 그 다음에 남해 원정 위에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이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조공국의 증가로 해서 대외적 명예의신이 강화됐고, 그다음 동남아 지역의 하교의 진출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주로 강동이나 복권 지역에서 많이 유행했는데, 여기에는 뭐 이때부터 하교가 이렇게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하교는 많이 진출됐었어요. 근데 이걸 계기로 뭐죠? 확대됐다는 거야.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는 조금씩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확대됐다. 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하교의 진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하교들이 들어오면서 동남아 경제를 장악했죠. 지금도 이제 거의 하교들이 경제권을 장악하죠. 그 다음에 서양의 지리산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규모의 해상 활동이 있다. 오히려 이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스코 다가마가 파견한 원종 뭐냐면 그 바스코 다가마의 원정대보다 그 뭐냐면 정화의 원정대가 더 크죠. 국가 상당히 큰 배도 이끌고, 그래서 거기 그 항로에 보면 지금의 뭐 베트남, 타이, 미얀마, 인도, 그냥 심지어 별동대는 어디까지 갔냐면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쭉 갔어요. 인도양 쪽으로. 예. 그만큼 이제 뭐냐면 멀리까지 갔었다. 그 항로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베트남이나 그 당시 타이에 어떤 왕조들이 있었는가, 이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지만 7번에 거쳐가지고 했던 그 뭐냐면 원정이 영락제 사후에 중단돼 버렸어. 그래서 영락제 사후에 그 배들은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록도 거의 대부분 파괴됐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되게 소설책에 있는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내려온 야사 기록에 의존해갖고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믿지는 못해요. 뭐 배도 되게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국인들 올 때 허풍이 좀 심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해외 그 반명세력과 해외 반명세력과 그다음 연안 주변에 이제 그 주민들이 서로 심호합친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자, 그다음 한족의 정통을 부하하기 위해서 성리대전과 영락대전을 했죠. 국가가 이제 편찬을 했는데, 이거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걸 통해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감찰기금 동창을 설치했다. 동창은 주로 이제 천도에 반대는 남부 사람들을 사찰했는데, 이 동창은 주로 누가 있냐면 한관들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한관들이 명나라 때 위세를 떨쳤던 것도 요런 동창 같은 정보 조직들을 이제 장악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련돼서 보시면 되고, 자, 영락제는 명나라 내용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보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주원장 있고 286페이지 펴보세요. 기준 286페이지. 자, 다음 지도는 정화의 원정론을 나타난 것이다. 이 항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무역 형태를 중국의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불렸으며, 이 원정이 지니는 뭐냐면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정화의 대원정을 통해서 했던 무역 형태는 어떤 무역일까요? 네, 조공무역이에요. 조공무역. 그래서 조공무역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조공무역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사적 의의는 앞에 언급했던 내용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중국인들의 남해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고 조공국의 증가로 인해서 대외적 명예의식이 강화되고, 그다음 중국인들 해외 지출을 촉진시켜 학교의 기원이 되고, 서양의 지리상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구매 해상 활동으로 조선술, 해안술, 나침반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보면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292페이지 펴보세요. 자, 292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자, 지도는 7차에 거쳐 정해 남해 항해도이다. 항해 당시의 지역 정세 설명 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해의 항해 당시의 이제 내용들, 각각의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정화의 남해원정은 1405년부터 해서 1331년까지 일어났어요. 15세기 이제 초반때 영락제 시기 때 일어났는데, 자, 그럼 문제 보면, 베트남 북부의 내왕조는 명예 지배를 물리치고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말았다. 맞죠? 그래서 내왕조는 1428년에 1788년까지 있었던 왕조고, 내왕조는 레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세웠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잠깐 중국이 베트남 북부를 지배를 했는데 20년 뒤에 그들을 물리치고 세웠던 왕조가 레왕조예요. 레왕조.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타이족에 세운 아유티아 왕국이 변홍사와 해상무역을 통해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번영을 놓았다. 맞죠? 아유티아 왕조는 14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까지 있었던 나라고, 그 전에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수코타이 왕조죠. 수코타이 아유티아 왕조가 있었고, 이때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있었다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슬람 국가의 물라카 왕국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중국과 인도에 있는 중개 무역을 번영을 놓았다. 물라카 왕국이 지금 어디 있었던 나라죠? 말레이시아 지역에 있죠. 그래서 물라카 해역 부근에 있었던 왕조인데, 이 물라카 왕국은 처음부터 뭐냐면 이슬람 왕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슬람 왕조가 아니었다가 이슬람 세력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믿게 된 거야. 이 물라카 왕국은. 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남인도의 비자르 나가르 왕국은 중국, 유럽, 동아프리카에 있는 동서교류로 번영을 놓았다. 맞죠? 그래서 이 비자르 나가르 왕조는 어떤 왕조, 잠깐만. 네. 비자르 나가르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 그 당시 이제 북쪽에서는 그 당시 북인도는 델리수타 시대였고요. 남쪽엔 신두계 왕조였던 비자르 나가르 왕조가 있었어요. 이 비자르 나가르 왕조는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고, 고급 명진문과 항로 교육으로 되게 유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왕국의 주요 항구가 뭐냐? 캘리컷이라는 곳이 있어요. 캘리컷. 그러니까 오늘날 캘리타가 아니라 캘리컷이 있어요. 인도양 쪽으로. 이렇게, 거기 쫙 보시면 점 하나 찍는 거 있죠? 인도 남부에.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네. 요게 캘리컷이야. 오늘날 벵골 지역에 있는 캘리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캘리컷이 인도양의 중심 무역 항구였다. 그때 이제 있었던 나라가 비자야 나가르 왕조고요. 이 왕조는 나중에 이슬람 침입을 받고 쇠퇴했다가 17세기 때 이제 뭐냐면 멸망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5번은 북인도의 이슬람 국가의 무굴 제국은 간헐적인 종교 정책을 바탕으로 데칸 국가의 세계 확장시켰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3대 악바르 대제 때죠. 악바르 대제 때는 이제 몇 세기 때냐면 16세기 때요. 아니 16세기 때 있었던 왕인데
한 17세기 때는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이네요. 네. 근데 이 시대는 그 뭐냐면 정화의 남해원정 그 이후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이 이제 틀린 거니까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 보면 몇 번 문제 보시냐면 이게 몇 번이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미추홀증 기획의 사건의 명칭과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낸 정책을 쓰고 기획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시행한 니은의 정치적 목적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 보면 지금 항해를 계승한 어린 군주는 이 어린 군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건무제를 말한 거죠. 그 간사한 자를 신임하고 몇 대도 큰 나라를 일으켜 우리 집안을 도둑하고 있다. 조정에 바른 신하가 없고 안에는 간악한 자가 있으며 반드시 군사를 훈련시켜 그를 토벌하여 군주 옆에 악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제 정난의 변이라고 하는 거야. 간신배 그 황제 주변에 있는 간신배를 제거한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내 몸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살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화가 왜 내 몸에 이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건무제 주변에 있는 강남 세력들이 강남 그 관료 세력들이 봉건 세력들 쳐내낸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아 반드시 악인을 토분하고 사직을 편하게 한다. 이게 이제 영락제가 얘기한 건데 이때 사건의 명칭이 뭘까요? 정난의 변. 그 다음에 그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정책이 뭐냐면 홍무제가 제후왕을 봉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제후왕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석번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시행한 니은의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이제 그 명의대방론이라고 하는데 명의대방은 항조이가 썼던 글이에요. 그 항조이가 이제 그 당시 그 홍무제부터 해서 영락제 다 깠어. 명나라 황제들을. 그 중에 이제 명나라 그 홍무제는 재상제도를 폐지했다고 비판하고 또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왜 수도를 옮겼냐. 그 영락제를 비판할 때는 그래갖고 이제 왜 남경을 두는 게 더 편한데 쓸데없이 북경에 뒀냐. 그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북경 총독들이 되게 뭐냐면 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근데 불구하고 왜 북경을 선도를 했느냐. 그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국토의 군역적인 발전. 그 다음에 영락제 세력 근거지. 북방 지역의 방비의 중요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측면은 명의대왕을 썼던 항조의 측면이 좀 약간 좀 잘못된 비판인 것 같아. 오히려 북경에 천도하는 것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을 볼 때는 뭐예요? 알맞는 거죠. 지금도 중국이 수도를 어디 두고 있어요? 북경을 두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강남에 두면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지배에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입장을 볼 때는 북경이 쏘여주는 것이 정치와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참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기출문제 풀어봤고, 그럼 관련된 이제 뭐냐면, 내용을 볼게요. 이게 제가 아까 하다가 총괄을 안 풀어본 것 같은데, 주원장 홍무제하고 영락제 총괄을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318페이지 펴보세요. 자, 318페이지, 이게 몇 번이야? 8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 반영된 홍무제의 정책 방향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원천은 오랑캐로서 중국에 도와 천하를 지배는 예가 없다. 그러나 근래 그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하였으며 인신이 이반하고 병난이 일다가 일어나 우리 중국 백성을 독탈에 빠뜨렸다. 하늘의 원에 덕을 시도했으며 예부터 오랑캐 100년의 운세가 없다. 요 말은 참 조선후기 때도 많이 사용했어. 그래서 조선후기 때 그 지식인들 그 병자호나 끝나고 나서 항상 믿는 신념이 뭐냐면 오랑캐는 100년의 운세가 없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100년이 되면 망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믿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국벌 추진하고 그랬는데 100년 더 갔죠. 그냥 청나라가. 예. 자, 하여튼 요때 이제 얘기하는 홍무제 정책 방향은 뭐냐면 오랫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100년 넘게 원나라의 어떤 몽골적 풍습들이 뭐예요? 물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35년에 통치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하고 나서 벗어나고 나서 외생문화 척도를 내렸죠. 마찬가지로 몽골적인 풍습들을 척결하자.
이렇게 내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주의가 나타나죠? 복구주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정책 방향을 이제 쓰는 것은 뭐냐면 복구주의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유교 중시 한정 문화의 부흥 정책, 복구주의 정책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보시면 324페이지 2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홍모제가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게 한 사건을 써보시오. 그리고 여기 밑줄친 내용이 지방제도 개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해보시오. 옛부터 상공의 도를 논하고 육경의 직무를 나누었다. 진부터 해갖고 승상을 두고 얼마나 쭉 있는데 이 진나라의 부터 시작한 승상제도를 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뭐냐면 하겠다. 이 내용이 그래요. 서문을 나눠 다스리고 서로 이제 감히 서로 이렇게 이제 승상을 폐지하고 중성을 폐지하고 뭐 이런 것들은 무슨 사건하고 관련돼 있냐면 그게 이제 호용호 사건하고 관련돼 있어요. 제가 이거 맞췄어요. 이게 17년 3차 기출문제 낼 때 17년 기출문제 그때 나왔던 거군요. 예. 그래서 있고 진앙제도 개편도 나왔죠. 뭐 승선은 승선 포종사살 두고 장관을 포종사를 두고 사법기관 재형 안차사 이것도 이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펴봤고요. 자, 31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319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은 대원정 결과를 두 가지 서술해보고 원정 당시에 기획한 니은에 어떤 왕조가 있었는지 각각 써보시오. 나는 누굴까요? 여기 사조 속에 나는.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정화죠. 그래서 나는 1405년에 서양으로 사신을 갔으며 지금까지 모두 7차례다. 둘른 번곡은 월남, 자바, 시아비지아, 시암이 있는데 시암은 오늘날 태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결과 조공국에 확대되고 동남아시아 학교 진출에 기반을 마련했고 기획의 왕조는 무슨 왕조죠? 레왕조. 그 다음에 니은은 아유티어 왕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떤 분 대월 아니냐 이렇게 쓰면 돼. 대월 쓰면 제가 보니까 틀릴 것 같아. 대월은 그 당시 베트남 왕조의 범칭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왕조, 네 왕조 이렇게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왕조 쓸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출과 관련돼서 한번 문제 내봤고 321페이지 16번 문제 볼게요. 자, 홍모제가 다음 발언을 한 사람의 기획에 군사훈련 시키는 원래 목적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니은의 톱을 이후에 중앙 권력에 부각된 세력 두 가지 써보시오.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기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응용해서 했는데 자, 조정에 바른 신하가 없고 안으로 간악한 자가 있으며 반드시 군사훈련 시켜 그를 톱으로 하고 군주 옆에 악을 제거한다. 자, 요때 군사훈련 시키는 원래 목적은 뭐죠? 원래 연왕에게 왜 그렇게 했어요? 병방의 몽골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중앙 권력 부각된 세력 토벌 이후에 정나라변 이후에 부각된 정치 세력은 한강과 내각대학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2페이지 18번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 보면 영락제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불가하고 명중대의 하교 정책에 해외 진출에 활발했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 이건 성조실령인데 성조는 영락제의 묘호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너희들 밖에 나간 거 빨리 와서 지금 들어와라. 그 내용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좀 약간 영락제 정화대원정 이후에 하교가 많이 진출했다고 보니까 영락제가 뭐 정책적으로 그거를 호응해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때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죠, 그냥. 우리가 이제 낭트칠령 폐지할 때 얘기했죠.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위군노동. 근데 나갔잖아? 그런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중기 이후에 대무역 요구가 확대됐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거점을 마주할 필요가 있었어, 중국인들이. 그래서 복권이나 강동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진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 학교들이 그 지역의 경제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들어본 타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인도네시아 보면
하교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중국계 혼혈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시아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많죠. 동남아시아에. 필리핀에도 많더라고. 다 하교 출신이야. 아니면 중국계 혼혈 출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연예인들은 혼혈 출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원래 동남아시아 토종들이 좀 인종 차별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은짝짝하잖아, 얼굴이. 근데 흰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때 중국 계통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뭐 그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324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 거기 이제 21번은 했는데 이거는 아까 좀 했고 몇 페이지를 보시면 324페이지구나. 324페이지 2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명초기 때 어떤 반란사건과 관련된 사유이다. 이 반란사건의 명칭을 써보고 밑주신 봉건 시시한 군사의 배경. 자, 이거 반란사건 정당의 변이고 이건 국방의 원고적으로 대비하기 한 거고 이게 아까 좀 똑같고. 자, 332페이지 4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기획이 발생한 정치적 배경을 쓰시오. 이거 니은의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해보고 디귿과 관련된 조치를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다음 사정 가의 명분을 내세워서 영락제 익힌 정병과 관련된 사유입니다. 정병 이후에 영락제는 수도를 남경에 북경으로 수도 옮겼습니다. 그리고 북경에 물자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기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들과 이제 거의 동일하고, 거기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북경에 물자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왜 그러냐?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경제 중심지의 강남부터 물자를 수송해서 해통화 청강포를 추진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그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수도 관련된 내용에서. 그래서 그 원나라 때나 명나라 때나 청나라 때나 북경에 수도를 두기 때문에 항상 어디다 물자를 끌어다 쓴다고 했죠? 강남에 물자를 끌어다 쓴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물자를 이어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이 운하는 항상 정비를 해야 돼. 역대항제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와 관련돼서 또 한 번, 그 예전에 뒤에 풀어보겠지만, 누구야? 강의, 웅전. 권룡제 때도 관련된 내용도 있죠? 권룡제가 항상 이제 수시로 뭐냐면 강남의 운하로 점검했던 이유도 이 북경의 물자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영락제 이제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가망무역하고 북로 남해무역을 이제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